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을 설명하러 나온 건데요. 경제 위기의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경제, 민생, 외교에 여야는 없다면서 야당의 협력도 당부했는데요. 야당을 향해서 추가할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상황이 절박해 돈을 풀 수밖에 없다며 확장 재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지원하되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을 향해 기존 원고에 없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연설에선 경제가 24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성장과 회복이 10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포퓰리즘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엄정한 추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 이 연설 전에 국민의힘을 향해 먼저 90도로 인사하고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쪽 복도로 나오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거 야당 의원들이 보였던 피켓 시위 이런 것 없이 함께 악수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회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좌측을 향해서 먼저 90도로 숙여 인사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짧게 눈인사를 나눈 뒤 민주당을 향해 인사합니다.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가벼운 농담도 건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국민의힘도 예전에 야당이 보였던 로텐도어 시위나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고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석이 보인 왼쪽 통로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기립해 악수에 응하며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는 귀옛말을 주고받는 친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첫 시정연설이라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협치 차원에서 도울 건 돕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해준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대법관을 지낸 김상환 전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이기도 한데요. 오영준 부장판사도 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구도가 4대 3대 2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의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 인선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했고 노동 분야가 전문인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7명 중 1명이었습니다.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오 후보자도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회복을 상징하는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구도는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 구도가 두 재판관 합류로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 다수가 됩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오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별도 인준 표결 없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정통 세무관료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내각 현역 의원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통 세무관료 출신입니다. 장관급인 현역 의원이 차관급인 국세청장에 기용된 건 처음입니다. 파격 인사란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임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해 이 대통령의 조세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기업 초보자 감세만 하다 보니 소외되었던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정동영, 안규백, 김성환, 전재수, 강선우 장관 후보자까지 총 6명의 현역 의원을 내각에 발탁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여당 의원을 전면 배치해 초반부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64년 만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 지명에 이어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지명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개혁 차원인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민간인 방첩사령관 기용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등 역할을 맡으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검토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계엄 문건이 발견되면서 기무사가 해체됐고 방첩사로 개편됐지만 계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조직 개편을 넘어 인사 개편도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방첩사령부 지난 불법 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가 같이 공감을 했다. 군 내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첩사는 테러, 간첩 소탕 작전, 방산 스파이 정보 수집을 맡는 국방부 핵심 직할 부대인데 자칫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방첩사령관은 민간인으로 지명하되 간첩 작전 관련 업무를 국방부로 옮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 주요국 실장도 민간 전문가 기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 한국노총 출신 박송호 참여혁신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양대 노총 출신이 노동 정책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 한국노총 정책기획 자문위원을 지낸 박송호 참여화혁신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기관사 출신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을 지명한 데 이어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에 배치한 겁니다. 저희 출신이 어딘지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노동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양대 노총 출신 인사를 발탁한 데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인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을 노동자 편에서 일해본 실무형 인사들로 성과 있게 이끌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친노조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노동계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될까 우려가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노동계의 지원 역할에 대한 보훈 인사가 아닌가라는. 재계에서도 향후 노동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지만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업인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간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내에서 집단 지도 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원톱 체제 대신에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집단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건데 유력 당권 주자들은 모두 반대 의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친윤 진영의 꼼수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표 원톱 구조가 아닌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형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던 방식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1등이 당대표, 2등에서 5등이 최고위원이 되도록 선출 방식도 달라집니다. 당 관계자는 힘을 합쳐 메이저리그급 지도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야당이 약체인 상황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좋은 구조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나흘 앞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반대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개혁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대한. 유력 당권 주자들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윤 주류 세력들의 음모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등 유력 후보군을 이길 만한 친윤 후보가 없으니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측은 왜 갑자기 집단 지도체제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음모론적 접근이 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의 결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집단이 결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한동이 되는 경우가 두렵죠. 안철수 의원도 집단 지도체제는 명분 좋은 자리 나눠 먹기라고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건 사업인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착공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가 1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딸 주애보다 멀찍이 떨어져서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흰 요트 한 대가 동해의 푸른 물결에 가르며 나아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의 손을 맞잡고 바깥으로 나오자 복도에 있던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와 최선희 외무상이 뒤따르고 문 밖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이 그제 개최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준공식 현장에는 북한 여성 권력의 핵심 4인방이 흰 옷을 맞춰 입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근 2만 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旅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는 명실공히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해안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2024년 1월 1일 신년 경축 대공연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행사 영상 내내 김 위원장의 바로 옆은 주애가 차지했고 리설주는 멀리 떨어져 걷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애를 전면 배치하면서 후계자로서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딸 김주애를 내세워서 잠재적 후계자로서의 존재감과 이상도 명확하게 각인을 시키고, 리설주는 부인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규정을 하지를 않거든요. 김여정도 현장에 동행했지만 최선희 외무상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원산 갈마지구는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준공식에는 김정은 일가를 포함해 북한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죠. 김 위원장은 이곳이 세계적 휴양지로서 매력이 있다고 자랑했는데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애착을 보이는지 김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축 건물이 늘어선 해변가를 배경으로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축하 공연에 참석한 인파들은 감격한 듯 만세를 부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이번에 준공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북한 측 강원도에 있는 갈마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어 따뜻한 편이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길게 이어져 있어 북한에서 명사십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2018년 착공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7년 만에 완성된 겁니다. 세계적 관광단지를 꿈꾸는 김 위원장은 가족까지 총출동시켜 성대한 준공식으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낙원의 내일을 부르며 세계적인 관광문화 휴양지로서의 매력적인 명암을 선양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북한은 이곳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벌이 수단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준공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기도 했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항공편 사정을 고려하면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러시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첫날 북한이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관심을 드러낸 바 있어 이곳의 추가 개발이 향후 북미 간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공병과 건설병 위주로 6,000명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국정원은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병과 건설병 위주로 6,000명 규모입니다. 북한은 대러시아 파병, 무기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크루스코 탈환 등 러시아 전쟁 수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만 1천 명 파병 뒤에 4천여 명의 2차 추가 파병이 있었고 최근 크루스코 재건을 위한 공병, 건설병을 6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7, 8월 대대적인 하계 대공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파병 외에도 러시아의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미사일 1,000만여 발을, 그 대가로 러시아는 우주 발사체 엔진과 드론, 미사일 유도 능력 기술 자문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논의가 공전되고 있고 휴전 상태인 이스라엘과 이란도 언제든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미군의 이란 공습을 일본 원자폭탄 투하에 빗대면서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신감에 차오른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협상이 다음 주 재개되는데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못 쓰게 하는 게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I'll tell you what, look, we're going to talk to them next week with Iran. 현지 시각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불능화가 목적이라며 사실상 핵 포기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The only thing we'd be asking for is what we were asking for before about we want no nuclear. I said Iran will not have nuclear. 그러면서 이번 벙커버스터 공습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은 급이라고 자평했습니다.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Hiroshima.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Nagasaki. But that was essentially the same thing. 존 래클리프 CIA 국장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약 1시간 반 뒤 이란 핵시설 파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공습 효과가 작았다는 내용의 CNN 등 일부 언론에 대해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돼야 한다.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대해선 FBI가 유출 경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란은 백기를 든 걸까요?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타격당한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Yes, our nuclear installations have been badly damaged. That's for sure, because it has come under repeated attacks by Israeli and American aggressors.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은 미국 B2 폭격기의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세 곳의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피해를 직접 인정한 것은 공습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위성사진도 새로 공개됐는데 벙커버스터 투하로 인한 6개의 구멍 옆으로 검게 그을린 농축시설 건물이 보이고 도로도 끊어져 있습니다. 이스파한에선 터널 입구가 폭격에 무너진 모습이 보이는 등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까지 추가 공습을 하며 피해가 늘어난 겁니다. 다만 아직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핵시설 피해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핵 포기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hat what was done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Iran was a horrible blow to international diplomacy, to international law, and to international ethics. 특히 이란 의회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관의 입국을 막고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IAEA가 이란 핵시설 3곳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힘을 지켜본 나토 정상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트럼프로부터 전투복 차림을 지적받았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번엔 양복을 입고 나왔고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아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검은색 셔츠와 재킷을 입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올해 2월 전투복 차림으로 미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복장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노타이 차림의 정장으로 격식을 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약 50분간의 회동에서 트럼프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consider him a person that's, I think, been misguided. I'm very surprised, actually. I thought we would have had that settled. 워싱턴 포스트는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거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며 중동 전쟁 휴전을 이끈 트럼프의 달라진 위상을 평가했습니다.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평화의 인물이라고 극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를 이스라엘과 이란을 훈육한 엄격한 아빠라고 했습니다. And then Daddy has to sometimes use strong language to get stuff. Strong language.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to use a certain word. 과도한 아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도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No, he likes me. I think he likes me. If he doesn't, I'll let you know. I'll come back and I'll hit him hard, okay? No? 트럼프는 귀국 장면에 아빠라는 단어를 삽입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이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바잉이 벌어지던 그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마포, 성동,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팔랐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1일 기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가 2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일 전인 18일만 해도 2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3일 만에 1억 5천만 원이 뛴 겁니다.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만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기 수준 상승률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체력이 너무 많이 뛰고 가격을 더 해갖고
올리는 부동산들도 있고 하니까.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더니 인접 인기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잡아야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통화는 더 늘어나서 집값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 집값 급등은 아직 서울에 한정된 모습이지만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은 서울 못지않게 오르며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런 집값 급등세에 이재명 정부가 곧 칼을 빼들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풀었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분위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대출 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여당에서조차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겁니다.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풀어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던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고가주택의 기준을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요, 서울의 경우엔 전역으로 지금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현재 불장 흐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일부 해제했을 때 강남 3구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토어제로 다시 묶으니까 이 풍선 효과가 커지면서 가격 상승이 한강벨트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제는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넘어서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이 됐는데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도 뜨거워졌습니다. 전형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경기도에서도 지금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171제곱미터짜리가 지난 14일에 4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 5월에 찍은 최고가보다도 2억 원이나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 분당에서도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해진 겁니다. 아니, 이거 건설 경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들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이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공통적인 이유로 심리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싸대, 지금 안 사면 나만 집이 없어. 이렇게 계속되는 최고가에 오르는 지역은 제한돼 있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거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경험치가 더해진 건데요. 역대 정권 때를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심리적 네. 요인. 이게 그럼 정권 바뀌어서 진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라는 거를 잡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니까 좀처럼 이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주택 가격 전망이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전망이 그렇다면
계속 불장이 지금 이어질 거란 예측들이 많나 보죠?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 좀 다수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하반기까지는 최고가 경신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게 지배적이고요. 다만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 서너 달 정도는 잠시 주춤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공급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지금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서 추가 대출 규제를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장 빠르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출 규제를 꼽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최근에 정책 대출이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정책 대출 규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 게요. 문재인 정부 당시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2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선 행인 2명을 차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서울 서초구 공장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다가오더니 택시 운전석에 있던 젊은 남성을 경찰차에 태웁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범행한 지 약 1시간 만이었습니다. 남성은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가 행인 2명을 차로 들이받는가 하면 막다른 길에서 후진해 나오다 나무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인데요. 현장에는 충격 당시 택시의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택시 앞범퍼는 크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택시 승객하고 기사님하고 실랑이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나와서 보니 이미 사고가 일어난 상태였고 택시에 치인 부상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택시가 길을 돌아서 간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택시기사를 공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선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음주와 약물을 투약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손을 다친 남성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금품을 노린 소행인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강남의 한 중고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시계 5점이 사라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헬멧을 쓴 남성이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쪽에서 검은색 헬멧을 쓴 사람이 서성댑니다. 잠시 뒤 중고 명품을 파는 상점 앞에 다다르자 매장 유리벽을 향해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던집니다. 망치를 꺼내 유리벽을 여러 차례 내리치자 유리벽이 문틀에서 떨어지고 깨진 유리를 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열장에 전시돼 있던 명품 시계가 담긴 초록색 상자 5개를 순식간에 쓸어 담습니다. 층층이 쌓은 시계 상자를 들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계단으로 사라집니다. 약 10분 뒤 건물을 청소하던 관리 직원이 유리가 깨진 걸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이미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헬멧 가는 거 옆에 건물에서 자전거 아마 따라가고 있겠죠. 도둑은 가방은 손도 대지 않고 스위스제 명품 시계만 챙겨갔는데 5점을 합친 시세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중학생 5명이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현금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망을 보고 직원의 시선을 끄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김동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는 10대 중학생들.
편의점 내부를 한 차례 살펴보더니 밖으로 나옵니다. 이후 편의점 앞에서 15분 정도 얘기를 나눈 뒤 다시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한 명은 입구에서 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다른 2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점주가 잠시 물품 창고로 들어간 틈에 판매대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고 이 모습을 본 점주가 따라가려 하자 다른 한 명이 다가와 껌이 진열된 곳을 물으며 시선을 돌립니다. 수상함을 느낀 점주가 이들을 불러 세우지만 금세 도망칩니다. 불량해 보였어요. 담배 피고 침 뱉고 하는 게 우르르 서서 불량해 보였어요. 어제 서울 구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편의점을 돌며 현금 보관함을 털려던 중학생 5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이들을 추적해 학생들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의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수십 개의 영상을 중국 SNS에 올렸는데요. 주범에겐 외국인 처음으로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미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입니다. 지난해 6월 한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40대 A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인 군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호기심에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에서 다른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군사시설 등을 찍은 자료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찍어 일부를 중국 SNS에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범인 A씨에겐 일반 이적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적용돼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살인 예고에 방화, 테러 협박까지 컴퓨터 뒤에 숨어 각종 위협글을 올려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협박글에 대응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된 죄도 묻기로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부천역 광장에 경찰 기동순찰대원이 순찰을 돕니다. 역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급히 경찰이 배치된 겁니다. 하지만 예고한 범행은 없었고 경계를 서느라 경찰관 4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협박글을 쓴 20대 남성 박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작성한 협박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작성하신 겁니까?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 계획하셨나요? 남성은 초등학생이나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거나 일산 킨텍스 폭발물 관련 허위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번번이 피해자 보호나 시설 점검 등에 나서야 했습니다. 반년의 추적 끝에 지난 16일 자택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협박글 때문에 경찰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남성은 개별 위협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고 협박글에 대응하느라 경찰관들이 민생 치안에 투입되지 못한 죄까지 추가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며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쏠쏠한 재미죠. 잠실 야구장에 이어 고척 스카이돔에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가 등장했는데요. 수거와 세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경기가 한창인 야구장. 관중들이 떡볶이를 담은 분홍색 그릇을 들고 다닙니다. 씻어서 다시 쓰는 다회용기입니다. 앞서 다회용기를 도입한 또 다른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가 일반 쓰레기와 섞여 뒤죽박죽인 모습도 보입니다.
손님들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는 못 찾아내니까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묶어져 가면 당연히 소각장으로 가면 태워지겠죠. 야구장은 스포츠 시설 가운데 관중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은 장소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해 잠실 야구장에 이어 올해 고척돔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그 전에 용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게 닿았잖아요, 손에. 근데 이거는 좀 덜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만족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다회용기는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다회용기, 어제 고척돔에서 관중들이 사용한 겁니다. 지금 이 용기를 씻는 작업이 막 시작됐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세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물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분리 작업을. 세제를 묻혀 용기를 씻은 뒤 초음파 세척기로 옮깁니다. 기름도 제거해주고 그냥 뽀글뽀글이 아니고 이게 밑에가 보면 진동이 돼요. 바위 사이에 이물질까지 빼서 역할을 합니다. 3단계에 걸쳐 세척이 끝나면 소독과 건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바람이 통해야지만 마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두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데만 4시간. 세척을 마친 용기와 손설거지만 한 용기를 비교해보니 오염도 수치가 50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위생점검도 저희는 매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다회용기를 써서 줄인 폐기물은 17만 톤.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다회용기 사용 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네, 미국 뉴욕의 체감 온도가 50도에 달해 관광객들로 늘 붐비던 뉴욕 센트럴파크도 한산해졌습니다. 중서부에선 뜨거워진 아스팔트 도로가 솟구치기도 했는데요.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상징 센트럴파크. 아직 6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폭염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늘 북적이던 공원 주변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한 일부 시민은 웃옷을 벗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쉽니다. 센트럴파크 공식 기상 관측소인 벨베데레 성의 기온계가 섭씨 37.2도, 화씨 99도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무려 50도에 육박했습니다. Yesterday I think was worse. Like yesterday was it felt like a sauna. Like when I stepped outside, like there's not even breeze. 센트럴파크의 명물인 자전거 택시 패디캡 운전기사들은 폭염 탓에 이용객이 줄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And they're gonna come. If it's hot, they're gonna go to the inside, to the museums, indoor. 오히려 이열치열이라며 러닝을 즐기거나 일광욕을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I feel happier in the sun when it's nice weather. 지난 주말 미 중서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열돔 현상이 동부에서도 나타난 건데 초여름 6월에 폭염이 찾아온 건 이례적입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다른 동부 대도시에서도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관측됐습니다. 미 중서부 미주리주에서는 뜨거워진 아스팔트 도로가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달리던 차량이 공중으로 튕겨오르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미 뉴저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 150여 명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기업의 경영 활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데 그 규모가 360조 원에 달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경영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국내 그룹 중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경제 기여액은 359조 원을 넘긴 걸로 추산됐는데요. 전년 대비 6% 넘게 늘어나며 증가폭도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를 모두 더한 겁니다. 임직원 급여와 협력사 대금, 법인세와 주주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차 그룹에 이어 경제 기여액이 큰 그룹은 삼성과 LG, SK 순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경제 기여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자동차, 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 구조를 갖춘
다수의 계열사로 구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관세 불확실성에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관세 장벽이 다소 다운되지 않는다라면 매출 감소, 수익 감소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산업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요.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민모 씨와 아들들이 임원으로 등록된 태양광 사업체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이 회사는 전북 정읍시와 강원 평창군 등 전국 6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온 회사로 2020년 8월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올해 3월 태양광 사업 지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특별법으로 농지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 후보자 가족 태양광 업체의 등기에는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과 에너지 교육 인력 양성업이 사업 목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 공동 발의했다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회사가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다며 추가 소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된 채 마무리 수순입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냈다는 자료를 달라는 야당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사과하지 않아서 파행됐다는 취지로 맞섰는데요. 여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다음 주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곳곳에서 축하 인사도 받습니다. 어제 파행으로 끝난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과정 자료를 제출받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저희가 10대 무자격 후보자라고 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속한 자료를 내게 되면은 저희는 청문회를 재개해서 김 후보자는 처갓집에 생활비 지원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여세 납부 내역은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인데 왜 내지를 않냐며 의혹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탓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SNS에 야당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야당이 사과하는 데 부담을 느껴 청문회에 돌아오지 않은 게 파행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정연설 전 환담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 없으셨지만 배석했던 한 관계자께서 답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50%가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갈 테니 비공개로 해달라. 그럼 안 온 걸로 간주하겠다. 출석 방식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종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내란 특검에 출석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어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뒤 28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에 나갈 것이라면서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건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특검보는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 번만 출석을 거부해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출석 방식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모레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악수를 하던데 궁금하던데요, 뭘 하는지? 네, 여야 할 것 없이 본회의장에서 악수 릴레이가 펼쳐졌죠. 악수하는 모습은 생중계로 볼 수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줄 이 초선 의원부터 인사를 나눠요. 네, 맞습니다. 또 앉아있던 신동욱 의원, 이 대통령이 손을 내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하죠. 네, 길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귀를 바짝 기울여서 듣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에게 뭐라 했는지 물어보니까 군 간부들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공감의 뜻을 보였다고요. 저런 얘기를 하는군요. 또 궁금한 게 맨 뒷줄에 국민의힘 중진들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시반 선배의 권성동 의원은 뭔가를 말하는데 이후 대통령이 권 의원의 팔을 툭 치더라고요. 국민 운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툭 치고 왔다.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두 중진과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개인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김민석 후보자 인사 철회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또 여당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서로 찐명이라고 하면서 이 당대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죠.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입니다. 먼저 박 의원,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인사한 인물이라면서 스스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또 정청래 의원이 섭섭하겠죠? 정청래 의원에겐 이런 묘수가 있던데요. 방법이 되겠다. 퇴장할 땐 대통령이 두 사람의 손을 포개도록 하고 3인 악수하기도 했죠. 네,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네요. 속내도 과연 그랬을까요? 이 송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정연설문 글귀 위에 내로남불 4글자를 적어뒀던데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종이에 남겨둔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오늘 뭡니까? 바로 대구탕집을 찾았습니다. 이 국회 시정연설 마친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했다가 근처 삼각지역 노포를 찾은 건데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생태집이라고 하세요. 한 일주일 됐는데 좀 한번 나중에 와주세요. 소주 냄새가 나는데? 네, 갈비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예정됐던 행보는 아닌 거고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요. 이 채널A 출입 기자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급하게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만큼 기자들도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식당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깜짝이었어요. 그 예약하러 오신 분도 경원인 줄도 몰랐고 후에 보니까 그쪽 이제 대통령 관계된 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 놀랐어요. 드시던 손님들도 놀라고 많이 놀랐어요. 반갑고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영상을 저렇게 가까이 찍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물론 시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요. 경호 인력 때문에 가까이에 붙기가 쉽지는 않죠. 이번엔 경호 인력을 최소화해서 나갔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취재 기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골목 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노포를 찾았다는데요. 민생 살릴 해답, 현장에서 찾겠다는 의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키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 텐데요. 내일 전국 하늘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휴일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강릉 23도에서 출발하고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륙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27도, 전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남부에는 폭염특보도 발효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입니다. 낮 동안 실내나 그늘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